나는 참 별 볼 일 없는 여자였습니다. 34살이 되도록 변변한 재산 하나 없고 대학도 지방 사립대학을 겨우 나왔죠. 부모님은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집안에 내세울 만한 배경도 없었어요. 그런 내가 정도현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솔직히 말해서 나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도현은 중소기업이지만 그래도 부대표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키도 크고 외모도 준수했고 무엇보다 나 같은 평범한 여자에게 관심을 보여준다는 사실 자체가 신기했습니다. 처음 소개팅에서 만났을 때 도현이 말했었죠. 서연 씨는 참 차분하고 안정적인 느낌이 드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 이런 분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 인정받는다는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10달 동안 연애를 하면서 도연은 정말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성실했고 나를 아껴주는 것 같았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있었습니다.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시어머니 최명자를 처음 만났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명자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럭저럭 괜찮네요. 우리 도연이가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 좋은 며느리 만나서 다행이에요. 그때는 그 말이 칭찬인 줄 알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미 그때부터 평가하고 있었던 거겠죠. 나를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라 도연의 부속품으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결혼식은 조촐하게 했어요. 양가 친척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모여서 말이죠. 시댁에서는 꽤 규모 있게 하자고 했지만 우리 집 형편을 고려해서 적당히 타협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보던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어요. 드디어 나도 누군가의 아내가 되는구나. 이제부터는 혼자가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어요. 도연은 여행 내내 나를 잘 챙겨줬고 우리는 정말 행복한 부부 같았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했죠. 서연아, 우리 아이 생기면 어떤 이름으로 지을까? 아직 임신도 안 했는데 벌써요? 미리 생각해두는 거지. 남자아이면 정우진, 여자아이면 정혜린 어때? 그때는 정말 순수하게 행복했어요.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설렜습니다. 신혼집은 도연이 미리 준비해둔 아파트였어요. 그리 크지는 않았지만 신혼부부에게는 충분했죠. 나는 인테리어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따뜻하고 아늑한 집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도현도 내가 꾸며놓은 집을 보고 만족해했습니다. 역시 여자의 손길이 닿으니까 집다운 집이 되네. 결혼 초기에는 정말 평범하고 행복한 신혼생활이었어요. 도현은 일찍 출근해서 늦게 들어왔지만 주말에는 함께 시간을 보냈고 가끔씩 맛있는 곳도 찾아다녔습니다. 나는 프리랜서로 디자인 일을 했기 때문에 집에서 일하는 시간이 많았어요. 도연이 돌아올 시간에 맞춰서 저녁을 준비하고 그와 함께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6달쯤 지났을 때부터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가끔씩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서연아, 요즘 몸은 어때? 네, 괜찮아요, 어머님. 혹시 좋은 소식은 없고? 처음에는 그냥 관심 표현인 줄 알았어요. 시어머니로서 며느리의 안부를 묻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런 질문이 점점 잦아졌고 톤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서연아, 결혼한 지 벌써 8달이 넘었는데. 네, 어머님. 다른 집들 보면 신혼 때 금방 생기던데. 병원은 다녀봤어? 그때부터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이는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게 내 의무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연에게 이야기해봤지만 도연은 시원하지 않은 반응이었어요. 엄마가 그러시는 것도 이해할 만해. 우리 나이도 있고 빨리 아이가 생기면 좋긴 하지. 도연의 말에 나는 괜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내 몸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생겼어요. 결혼 1년이 지나면서 시어머니의 압박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전화통화는 이제 일주일에 2~3번씩 왔고 매번 똑같은 질문이었어요.
서연아, 병원 가서 정밀검사 받아봤어? 아직은. 아직은 뭐야? 결혼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그런 소리 해? 다른 집 며느리들은 벌써 둘째까지 가졌다고. 명자의 목소리에는 점점 짜증이 섞여 들어가고 있었어요. 나는 그때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네 하고 대답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은 명자가 직접 우리 집에 왔어요. 예고도 없이 말이죠. 서연아, 어머니가 좋은 병원 알아봤어. 거기 원장이 우리 아는 사람이니까 한번 가봐. 어머님, 그런데 아직 1년밖에 안 됐는데. 1년이 어디 짧은 시간이야? 요즘 애들은 결혼하자마자 임신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명자는 내 말을 끊고 계속 말했어요. 서연아, 너도 이제 34살이잖아. 늦으면 더 힘들어져. 그리고 우리 도연이도 나이가 있으니까 빨리 아이를 봐야지. 그날 저녁 도연이 돌아와서 명자가 다녀간 이야기를 했더니 도연은 어머니 편을 들었어요. 엄마 말씀도 일리가 있어. 혹시 몰라서 검사라도 받아보자. 도연아, 나는 아직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서연아, 미안하지만 엄마가 계속 걱정하시니까. 한 번만 받아보자. 별일 없으면 더 좋은 거고. 결국 나는 명자가 알아봐준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혼자 가기가 싫어서 도연에게 같이 가자고 했지만 도연은 회사 일이 바쁘다며 혼자 가라고 했어요.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습니다. 혈액 검사, 초음파 검사, 그리고 여러 가지 호르몬 수치 검사까지. 일주일 후에 결과가 나왔는데 의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호르몬 수치도 정상이고 난소나 자궁 상태도 양호해요. 조금 더 기다려보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의사의 말에 안도했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어요. 내가 정상이라면 왜 아이가 안 생기는 걸까? 혹시 도연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런 생각을 입 밖으로 내기는 어려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검사 결과를 도연과 명자에게 알려줬어요. 의사가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명자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의사가 뭘 안다고? 요즘 의사들은 대충대충 보고 괜찮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병원도 가봐야겠어. 어머님, 그런데 의사가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스트레스. 서연아, 지금 누가 더 스트레스 받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답답한지 알아. 명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나는 그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의사가 정상이라고 했는데 왜 명자는 믿으려 하지 않는 걸까요? 우리 도연이는 건강한 남자야. 군대도 문제없이 다녀왔고 운동도 꾸준히 해. 문제가 있다면. 명자는 말을 흐렸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어요. 문제는 나에게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도연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지만 도연은 피곤하다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내게 문제가 있는 걸까? 의사는 괜찮다고 했는데. 며칠 후 명자가 또 다른 병원을 알아봤다며 연락했어요. 서연아, 이번에는 정말 유명한 선생님이야. 거기서 다시 한번 정밀검사 받아봐. 두 번째 병원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한 이상 없음. 하지만 이번에도 명자는 만족하지 않았어요. 이상하네. 두 병원 다 똑같은 소리를 하고. 그때부터 나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명자는 왜 의사들의 진단을 믿으려 하지 않는 걸까? 왜 계속 나에게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어느 날 시댁에 갔을 때 일이었어요. 명자의 친구들이 놀러 왔는데 내 앞에서 대놓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너무 마르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임신이 잘 안 된다더라. 그러게 말이야. 우리 때는 결혼하면 바로바로 생겼는데. 혹시 서연이가 다이어트를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니야?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내가 뭐라고 변명해봤자 그들은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다고 말이죠.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정말 내가 너무 말랐나?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자꾸만 자신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도연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해봤어요. 도연아, 혹시 당신도 검사를 받아보는 게 어떨까? 나만 계속 받는 게 좀. 서연아, 그런 소리 하지 마. 남자가 그런 검사 받는 거 창피해. 하지만 가능성은 있잖아. 내가 문제가 있을 리 없어. 난 완전히 건강하다고. 도연의 단호한 말투에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모든 책임과 비난은 오롯이 내 몫이 되었습니다. 결혼 2년째가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명자는 이제 대놓고 나를 불임녀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친척들 앞에서 나를 공경에 빠뜨리는 말들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우리 서연이가 아직도 소식이 없어서 말이야. 병원도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친척들의 시선이 일제히 나에게 쏠렸어요. 그 시선들 속에는 동정도 있었지만 호기심과 판단하는 눈빛도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럴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요즘 젊은 애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가 봐. 아니면 너무 늦게 결혼해서 그런 건 아닐까? 서연아, 한방 치료도 받아봤어? 침도 놓고 한약도 먹어보고. 친척들의 조언 아닌 조언들이 쏟아졌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내게는 상처로 다가왔어요. 나는 사람들 앞에서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도연의 태도 변화였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내 편을 들어주려고 노력했던 도연이 점점 어머니 편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엄마 말씀도 틀린 게 아니야. 우리 나이도 이제 많아지고 있고. 그럼 당신도 같이 검사 받으면 되잖아.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해? 내가 뭔가 잘못됐다는 식으로 말하는 거야. 도연의 목소리에는 이제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예전처럼 나를 다독여주거나 위로해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문제 제기를 할 때마다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느 날 밤 나는 도연에게 진심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했습니다. 도연아, 우리 좀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자. 정말 나만 검사받는 게 맞을까? 서연아, 그만해. 이제 그런 말 듣기 싫어. 하지만 뭐. 너는 의사가 괜찮다고 해도 계속 아이가 안 생기잖아.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도연의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의사는 분명 내가 정상이라고 했는데 왜 아무도 그 말을 믿으려 하지 않는 걸까요? 그 무렵 명자는 더욱 대담해졌어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도연에게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보기에는 서연이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오래 안 생기는 건 정상이 아니야. 엄마, 그런 말씀은? 뭐가 그런 말씀이야? 사실을 말하는 건데. 엄마 친구 아들은 재혼했는데 바로 임신됐어. 여자가 문제였던 거지. 명자는 내 앞에서 대놓고 재혼 이야기까지 꺼냈어요. 그때 나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미 나를 포기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어머님, 그런 말씀은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처음으로 반발하자 명자의 얼굴이 싸늘해졌어요. 너무하다고. 서연아, 내가 지금 누구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내가 너무해. 2년 동안 애 하나 못 낳으면서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죄송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그럼 뭔 뜻이야? 너는 지금 여자로서 할 일을 못하고 있잖아. 명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나는 그 순간 내가 이 집에서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서연아,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엄마도 답답해서 그러시는 거야. 그럼 나는 답답하지 않을 것 같아. 나도 사람이야. 알아. 하지만 엄마 입장도 이해해줘. 주변에서 계속 물어보시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 도연은 여전히 어머니 편이었어요. 내 마음보다는 어머니의 체면이 더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몇 달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명자는 아예 대놓고 다른 여자들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옆집 아들 며느리는 정말 좋은 애야. 시집 와서 1년도 안 돼서 임신했어. 그게 정상인 거지. 우리 친구 딸은 쌍둥이를 낳았대. 얼마나 기특한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바늘방석에 앉은 기분이었어요. 명자는 의도적으로 나를 다른 여자들과 비교하며 상처를 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명자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좋은 한의원 하나 알아봤어. 거기 원장님이 불임 치료로 유명해. 어머님, 저는 불임이 아닙니다. 불임이 아니라고. 그럼 뭐야? 2년 넘게 아이가 안 생기는데 의사가 정상이라고 했잖아요. 의사가 뭘 안다고. 서연아, 현실을 받아들여. 너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명자는 처음부터 내가 불임이라고 결론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의사의 진단이나 검사 결과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가 안 생긴다는 현실만이 중요했던 거죠. 그날 밤 나는 혼자 울었어요. 내가 정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모든 사람들이 나를 탓하는데 혹시 정말 내 잘못인 건 아닐까? 자신감은 점점 사라져갔고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결혼 3년째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명자의 모욕은 이제 일상이 되었고 도연은 완전히 어머니 편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시댁에 갔을 때 명자가 낯선 여자와 함께 있는 걸 봤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예쁘장한 여자였습니다. 어머님, 저분은. 아, 서연아 왔구나. 이분은 우리 회사 신입사원 김지영 씨야. 도연이랑 같은 부서에서 일하고 있어. 그때 나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어요. 왜 시어머니가 도연의 회사 동료를 집으로 데려온 걸까요? 지영 씨 정말 예쁘고 똑똑해. 대학도 좋은데 나왔고 집안도 괜찮고. 명자는 내 앞에서 대놓고 지영을 칭찬했어요. 지영은 쑥스러워하면서도 명자의 칭찬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과찬이세요. 과찬이 아니야. 정말 완벽한 며느리감이야.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명자는 이미 나를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연의 새로운 상대를 물색하고 있었던 거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명자는 더욱 노골적으로 지영을 챙겼어요. 지영 씨, 이것도 먹어봐. 우리 도연이가 어릴 때 제일 좋아했던 반찬이야.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었어요. 명자는 나에게는 한마디 말도 걸지 않으면서 지영과만 대화했습니다. 도연이 집에 돌아왔을 때 명자는 지영을 소개했어요. 도연아, 지영 씨야. 너네 같은 부서에서 일한다며? 아, 네. 안녕하세요. 도연과 지영 사이에 미묘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처음 만나는 사이가 아닌 것 같은 편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도연에게 물어봤어요. 도연아, 지영 씨랑 친해? 그냥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사이야. 그런데 왜 어머님이 집으로 데려오신 거지? 몰라. 엄마가 그러고 싶으셨나 보지. 도연의 대답은 시원하지 않았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시댁 근처에 사는 이웃 아주머니가 우연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서연아, 시어머님이 요즘 지영이라는 애랑 자주 만나시더라. 혹시 며느리감으로 보시는 건 아니야? 네. 아, 미안해. 괜한 말했나? 그런데 시어머님이 그 애 정말 아껴하시더라고. 나는 그때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명자는 이미 나를 포기하고 도연의 새로운 아내감을 찾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도연과 정면으로 대화했어요. 도연아, 솔직하게 말해줘. 지영 씨와 무슨 일이 있었어? 서연아, 왜 자꾸 이상하게 생각해? 정말 아무것도 없어. 그럼 왜 어머님이 그 사람을 자꾸 집으로 데려오시는데? 그건 나도 몰라. 엄마가 하시는 일인데. 하지만 도연의 표정에서 뭔가 어색함을 느꼈어요.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고 말투도 어색했습니다. 그 후로 명자의 행동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어요. 지영을 시댁으로 자주 초대했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도 거리낌 없이 지영을 칭찬했습니다. 지영 씨는 정말 현모양처감이야. 요리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무엇보다 점잖아. 아이 낳기에도 딱 좋은 나이고. 명자는 의도적으로 나와 지영을 비교했어요. 나이, 외모, 능력 모든 면에서 지영이 낫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어느 날은 정말 견딜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명자가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도연이 불쌍해. 좋은 나이에 결혼했는데 아이도 못 보고. 그러게 말이야. 남자가 가장 안타까운 게 대를 잇지 못하는 거 아니야. 요즘에는 이혼하고 재혼하는 경우도 많던데. 친척들의 대화를 들으며 나는 숨이 막혔어요. 이들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대놓고 이혼과 재혼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도연에게 말했어요. 도연아, 나 이제 힘들어. 이혼하자. 서연아,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야. 3년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 서연아, 조금만 더 참아. 아이가 생기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아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1년? 2년? 그때까지 나는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도연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사실은 엄마가 계속 말씀하시는 게 있어. 뭔데? 만약에 정말 아이가 안 생기면 우리 관계를 정리하자고. 그 순간 나는 모든 걸 이해했어요. 이미 도현과 명자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모든 걸 결정해 놓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럼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도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해, 서연아. 하지만 우리 둘 다 행복하지 않잖아. 그때 나는 깨달았어요. 내가 3년 동안 지켜온 이 결혼은 이미 끝나 있었다는 걸 말입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도현과 명자는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았어요. 명자는 이혼 이야기가 나오자 오히려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하지만 이게 서로를 위한 길인 것 같아. 너도 다른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명자의 말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보다는 골칫거리가 사라진다는 안도감이 더 컸어요. 나는 그때 이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부담스러워했는지 실감했습니다.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는 서로 포기하는 걸로 하자. 어차피 결혼 생활이 오래되지도 않았고. 도연의 말에 나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나는 이상하게도 홀가분함을 느꼈습니다. 3년 동안 나를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이 사라진 기분이었어요. 그럼 이제 정말 끝이네. 응, 서연아. 새로운 시작이야. 도연의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그 속의 숨은 의미를 나는 알고 있었어요. 도연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친정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36살의 이혼녀가 되어 친정으로 돌아간다는 현실이 씁쓸했지만 동시에 자유로워진 기분도 들었습니다. 부모님은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서연아, 고생 많았다. 이제 좀 쉬어라. 엄마, 아빠, 죄송해요. 결혼도 제대로 못하고. 무슨 소리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집안이 이상한 거지. 부모님의 위로가 고마웠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아팠어요. 정말 내가 문제였던 걸까? 다른 여자였다면 아이를 낳을 수 있었을까? 이혼한 지 한 달 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도연이 지영과 사귀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동네 아주머니가 우연히 만난 시댁 지인에게서 들은 이야기였어요. 서연아, 혹시 알고 있었어? 도연이랑 그 지영이라는 애가. 네. 아니요, 몰랐어요. 이혼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공개적으로 만나고 다닌다고 하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차가워졌어요. 이혼하기 전에 이미 도영과 지영 사이에 뭔가 있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더 자세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명자가 지영을 며느리로 받아들였고 두 사람이 곧 결혼할 예정이라는 거였습니다. 참 빠르네. 벌써 결혼 이야기까지 나오다니. 나는 그 소식을 들으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어요.
결국 문제는 아이가 아니라 나 자체였던 거겠죠. 해명자는 처음부터 나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고 아이를 핑계로 나를 내쫓은 거였어요. 이혼 후 나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에 집중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소홀했던 일에 다시 몰두하니 실력도 늘고 의뢰도 많아졌어요. 무엇보다 아무도 나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게 좋았습니다. 어느 날 대학 동창 미지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서연아,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일하면서 지내지. 뭐, 혹시 시간 되면 우리 회사에 와서 프레젠테이션 해볼래? 괜찮은 프로젝트가 하나 있거든. 미지가 제안한 프로젝트는 대기업 브랜딩 작업이었어요. 규모도 크고 보수도 좋았습니다. 클라이언트가 해명그룹이야. 혹시 들어봤어? 해명그룹? 그 유명한? 응, 맞아. 그룹 부회장이 직접 관여하는 프로젝트라서 중요해. 나는 그 기회를 잡기로 했어요. 새로운 도전이 필요했고 큰 프로젝트를 통해 내 실력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해명그룹 본사에 프레젠테이션을 하러 갔을 때 나는 긴장했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큰 회사에 오니 위축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자이너 윤서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차도윤입니다. 처음 도윤을 만났을 때의 인상이 강렬했어요. 키도 크고 외모도 준수했지만 무엇보다 진중하고 신뢰감이 느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서연님의 포트폴리오를 봤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감성적인 브랜딩에 뛰어나시네요. 도윤의 진심 어린 칭찬에 나는 기분이 좋아졌어요. 오랜만에 누군가 내 실력을 인정해주는 기분이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은 성공적이었어요. 도윤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내 제안을 높이 평가했고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서연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좋은 결과 만들어 봅시다. 도윤의 악수를 받으며 나는 새로운 시작을 느꼈어요. 이혼의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서고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오랜만에 내 얼굴에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내 능력을 인정해주고 새로운 기회를 주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해명그룹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도윤과의 만남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순전히 업무상 관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 대해 더 알게 되었어요. 서연님, 오늘 회의 후에 커피 한 잔 어떠세요? 프로젝트 말고 개인적인 이야기도 좀 나누고 싶어서요. 도윤의 제안에 나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른 남자와 개인적인 만남을 갖는 게 괜찮을까? 하지만 도윤의 진솔한 표정을 보니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네, 좋아요. 카페에서 마주 앉은 도윤은 예상외로 솔직했어요. 서연님, 혹시 결혼하신 적 있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나는 당황했습니다. 이혼 경력을 숨겨야 할지 아니면 솔직하게 말해야 할지 고민되었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아, 죄송해요. 너무 사적인 질문이었나요? 저도 이혼 경험이 있어서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 싶었어요. 도윤이 먼저 자신의 이혼 경력을 밝히자 나도 마음이 놓였어요. 네, 저도 이혼했어요. 얼마 전에요. 그러셨군요. 힘드셨을 텐데. 도윤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이해가 담겨 있었어요. 같은 경험을 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공감이었습니다. 도윤 씨는 왜 이혼하셨어요? 가치관 차이라고 해야 할까요? 저는 가정을 중시하는 편인데 전 아내는 자신의 일과 사회 활동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아이도 귀찮아했고요. 아이가 있으세요? 아니요. 전 아내가 아이를 원하지 않았어서. 서연님은 어떠세요? 나는 잠시 말이 막혔어요. 내 이혼 사유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저는 아이 문제로 힘들었어요. 시댁에서 아이가 안 생긴다고 계속 저를 탓했거든요. 아, 그런 일이. 요즘에도 그런 일이 있나요? 도윤의 반응이 의외였어요. 진심으로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네, 3년 동안 그런 일을 겪었어요. 힘드셨겠네요. 아이는 부부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건데 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다니.
도윤의 말에 나는 위로받는 느낌이었어요. 오랜만에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을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어요. 처음에는 프로젝트 때문이었지만 점점 개인적인 만남이 늘어갔습니다. 도윤은 내가 겪은 아픔을 이해해 주었고, 나 역시 도윤의 상처를 공감할 수 있었어요. 서연님, 저희 어머니가 한번 만나 뵙고 싶다고 하세요. 어머님이요? 갑자기 왜요? 제가 서연님 이야기를 자주 해서 어머니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나는 긴장되었어요. 시어머니라는 존재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도윤의 어머니는 명자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연 씨, 반갑습니다. 도윤이가 자주 이야기하더라고요. 도윤의 어머니 이연숙은 따뜻하고 품이 있는 분이었어요. 나를 평가하거나 판단하려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도윤이 말로는 정말 실력 있는 디자이너라고 하던데 작품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네, 물론이에요. 내 포트폴리오를 보시면서 연숙은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정말 감각이 뛰어나시네요. 이런 실력이면 앞으로 더 큰 무대에서 활동하실 수 있을 텐데. 연숙의 칭찬은 진심이었어요. 나를 며느리감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한 명의 전문가로 인정해주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도윤이 나에게 고백했어요. 서연님, 저는 서연님을 좋아해요.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요? 도윤 씨,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서연님도 상처가 있으니까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면서 진지하게 생각해봐요. 도윤의 진중한 고백에 나는 마음이 움직였어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도 도윤 씨를 좋아해요.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어요. 도윤은 내 과거를 전혀 문제 삼지 않았고 오히려 더 소중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서연아, 우리 결혼하자. 교제 8달 만에 도윤이 프로포즈했어요.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또다시 결혼을 한다는 게 두려웠거든요. 도윤아, 만약에 나한테 정말 아이가 안 생기면 어떡해? 전 남편 집에서는 그것 때문에. 서연아, 그런 걱정하지 마. 아이는 하늘이 주시는 거야. 생기면 감사하게 키우고 안 생기면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면 돼. 도윤의 말에 나는 눈물이 났어요. 이런 사람을 이제야 만났다는 기쁨과 이전에 겪었던 고통에 대한 서러움이 함께 밀려왔습니다. 그럼 결혼할까요? 정말? 서연아, 고마워. 우리의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따뜻했어요. 연숙은 나를 진짜 딸처럼 대해주었고 도윤의 가족들도 모두 나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이전 결혼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결혼 4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생리가 늦어져서 혹시나 해서 임신 테스트기를 써봤는데 두 줄이 선명하게 나타났어요. 도윤아, 나 임신한 것 같아. 정말? 확실해. 병원에 가봐야겠지만 테스트기에서는 양성이 나왔어. 다음 날 병원에 가서 확인한 결과 정말 임신이었어요. 의사는 축하한다며 웃었지만 동시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이전에 불임 진단을 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검사에서는 정상이라고 했는데 아이가 안 생겨서. 그럼 남편분 쪽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임신 정말 축하드려요.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번개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임신 소식을 듣고 집에 돌아오는 길 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기쁨과 함께 분노도 밀려왔어요. 의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남편분 쪽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도윤에게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도윤은 정말 기뻤어요. 서연아, 정말 축하해. 우리에게 아이가 생기다니. 도윤아, 고마워. 나도 믿기지 않아.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정말 이전에 문제가 나에게 있었던 걸까? 아니면 도연에게 있었던 걸까? 며칠 후 궁금증을 참을 수 없어서 조심스럽게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시댁 근처에 사는 지인을 통해 소식을 들어봤습니다. 서연아, 혹시 도연이 재혼한 거 알아?
네, 들었어요. 그런데 말이야, 그 새 부인도 아직 아이가 없다더라고. 네, 정말요? 응, 결혼한 지 벌써 8달이 넘었는데 아직 소식이 없다고 시어머니가 걱정한다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확신했어요. 문제는 내가 아니었다는 걸 말입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니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도연이 지영과 결혼한 후에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명자가 또다시 며느리를 탓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지영이도 처음에는 괜찮다고 병원에서 말했는데 시어머니가 믿지 않는다더라고. 나와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아니라 지영이 그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우연히 도연이 비뇨기과에서 검사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거였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심각한 무정자증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서연아, 이거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도연이가 무정자증이래. 네, 정말요? 응, 병원에서 일하는 친구가 그러는데 도연이 이름으로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고. 무정자증이면 자연 임신이 거의 불가능하다던데. 그 순간 나는 모든 걸 이해했어요. 도현과 명자는 이미 도연의 문제를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숨기고 모든 책임을 나에게 떠넘겼던 거죠.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3년 동안 내가 겪었던 모욕과 고통이 모두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는 걸 깨달았을 때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인가? 그런 것 같아. 무정자증이면 검사에서 바로 나오는 건데 모를 리가 없잖아.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도현과 명자가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나를 불임녀로 몰아갔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다음 날 나는 더 구체적인 증거를 찾기 시작했어요. 도연의 의료 기록을 직접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주변 사람들을 통해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들은 바로는 도연이가 결혼 전에 이미 검사를 받았다던데. 결혼 전에요? 응, 회사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나와서 정밀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고. 그때 이미 무정자증 진단을 받았을 거야. 그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도연은 결혼 전부터 자신의 문제를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와 결혼했고 아이가 안 생기자 나를 탓했던 거죠. 몇 주 후 결정적인 증거를 얻을 수 있었어요. 병원에서 일하는 지인을 통해 도연의 진단서 사본을 입수한 거였습니다. 서연아, 이거 보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내가 너무 억울해서. 진단서에는 명확하게 적혀 있었어요. 무정자증으로 인한 남성 불임. 그리고 진단 날짜는 우리가 결혼하기 6개월 전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모든 진실을 알았어요. 도연과 명자는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무정자증, 내가 정상이라는 사실, 그리고 아이가 절대 생길 수 없다는 현실까지 모든 걸 알면서도 다 속였던 거였어요. 왜 이런 걸 숨겼을까? 체면 때문이겠지. 남자가 무정자증이라는 걸 인정하기 싫었을 거야. 나는 그때 복수를 결심했어요. 3년 동안 나를 불임녀로 몰아가며 인격을 모독했던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대응보다는 조용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했어요. 도윤의 사회적 지위와 해명그룹의 영향력을 활용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먼저 해명그룹의 사보에 내 임신 소식이 실리도록 했어요. 해명그룹 부회장 차도윤, 재혼 4개월 만에 등남 예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서연아, 이거 정말 싫어도 괜찮겠어? 네, 괜찮아요. 좋은 소식은 나눠야죠. 사보는 해명그룹 임직원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 사람들에게도 배포되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시댁 근처 사람들도 그 소식을 들었을 거였어요. 나와 이혼한 지 1년도 안 되어서 다른 남자와 재혼해 임신까지 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거였습니다. 며칠 후 예상대로 반응이 오기 시작했어요. 서연이가 재혼해서 임신했다더라. 그러면 도연이 쪽에 문제가 있었던 거네. 그러게 서연이는 멀쩡했는데 왜 그렇게 들볶았을까? 사람들은 이제 진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내가 불임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도연 쪽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말입니다. 임신 10개월째 나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예쁘고 건강한 아기였어요. 도유는 아이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고 연숙도 손자를 안고 감격했습니다. 서연아, 정말 고생했어. 이제 우리 가족이 완성됐네. 네, 어머님. 행복해요. 아이를 낳고 나서 나는 더욱 확신했어요. 내게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도형과 명자가 얼마나 나를 억울하게 대했는지도 명확해졌죠. 해명그룹에서는 내 출산 소식을 또 한 번 크게 다뤘어요. 차도윤 부회장 부인, 건강한 아들 출산이라는 제목으로 사진까지 함께 실었습니다. 내가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어요. 그 기사는 단순한 출산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불임녀로 몰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는 무언의 메시지였어요. 며칠 후 예상대로 도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서연아, 나야. 축하한다. 아이 낳았다면서. 그래, 고마워. 서연아, 혹시 시간 되면 한번 만날 수 있을까? 할 말이 있어서.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만나기로 했어요. 도연이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궁금했거든요. 며칠 후 조용한 카페에서 도연을 만났어요. 도연은 많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살도 빠지고 얼굴도 어두워져 있었어요. 서연아, 우선 축하한다. 정말 다행이다. 응. 서연아, 사실은. 미안해. 그때 내가 너를 잘못 대했어. 무슨 말이야? 사실 내가 문제였어. 무정자증이야. 도연이 드디어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결혼 전부터. 미안해, 서연아. 정말 미안해.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으면서 왜 나한테 그런 짓을 했어? 왜 나를 불임녀로 몰았어? 내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들어갔어요. 도연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창피했어. 남자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기가. 그리고 엄마도 절대 인정하려 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3년 동안 나를 괴롭혔다는 거야. 나를 불임녀라고 몰아갔다는 거야.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참았더라면 뭐. 평생 그렇게 살라는 거였어. 도연의 말에 나는 어이가 없었어요. 지금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그런데 혹시 내가 아이를 한 번만 볼 수 있을까? 뭐? 제발 한 번만. 나도 아버지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나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안 돼. 너는 그럴 자격이 없어. 서연아. 도연아, 이제 그만 가. 다시는 연락하지 마. 도연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자리를 떴어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었어요. 몇 주 후 더 극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명자가 갑자기 우리 집에 찾아온 거였습니다. 서연아, 나야. 현관문을 열었을 때 명자가 서 있었어요. 예전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머리는 허연백발이 되어 있었고 얼굴은 깊게 패인 주름으로 가득했어요. 옷차림도 초라했고 눈가는 계속 눈물을 흘린 듯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왜 오셨어요? 서연아, 제발. 제발 아이 한 번만 보여줘. 할머니가 손자 한 번만 안아보게 해줘. 명자는 그 자리에서 털썩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은 채로 머리를 바닥에 대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절 받아줘. 평생 절을 해도 모자랄 거야. 명자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갈라져 있었어요. 예전에 당당하고 거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안 일어나. 내가 용서해 줄 때까지 안 일어나. 서연아, 내가 미쳤었어. 정말 미쳤었어. 명자는 계속 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울었어요. 이마가 빨갛게 부어오를 정도로 말입니다. 서연아, 나 이제 혼자야. 완전히 혼자야. 도연이도 나를 원망하고 지영이도 나를 떠났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해.
명자의 모습이 처참했어요. 한때 권위적이고 거만했던 시어머니가 이렇게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한 짓들이 계속 꿈에 나와. 내가 아이 못 낳는다고 괴롭혔던 것들, 불임녀라고 했던 것들. 내가 정말 나쁜 년이었어. 명자는 자신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입으로 너한테 그런 말을 했다니. 이런 입으로. 어머님, 그만하세요. 서연아, 제발 손자만. 손자 얼굴만 한번 보게 해줘. 그러면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어. 나는 아이를 안고 명자 앞에 섰어요. 어머님, 이 아이는 어머님이 무시했던 저의 아이예요. 어머님 같은 사람에게 이 아이를 맡길 수는 없어요. 서연아, 제발. 제발. 명자는 계속 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빌었지만 나는 돌아서서 문을 닫았어요. 어머님, 이제 그만 가세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문 밖에서 명자의 절규가 들려왔어요. 서연아, 서연아, 제발, 한 번만. 하지만 나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명자의 울음소리는 한참 후에야 멈췄어요. 몇 달 후, 나는 도윤과 아이와 함께 바닷가 별장으로 여행을 갔어요. 평온한 바다를 보며 아이를 안고 있는데 마음이 정말 편안했습니다. 서연아, 행복해. 네, 정말 행복해요. 나도 정말 행복해. 서연이와 우리 아들이 있어서. 나는 아이에게 속삭였어요. 우리 아들아, 엄마는 너 때문에 다시 살게 됐어. 절대 널 지킬 거야. 아무도 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할 거야. 그때 도윤이 해명그룹 사보를 보여줬어요. 우리 가족 사진이 표지에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행복한 가정, 밝은 미래라는 제목과 함께 말이에요. 나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 사진을 본 명자가 어떤 기분일지 상상이 되었습니다. 아마 또다시 그 사진을 보며 가슴을 치고 울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나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바닷바람을 맞으며 아이를 안고 있는데 과거의 모든 아픔이 씻겨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완전히 자유로웠어요.